안녕하세요. 리얼 김인준입니다. 오늘이 6월 30일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그러한 날인데요. 올해 반년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 증시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상반기와는 다른 하반기의 증시 흐름이 나타나겠죠. 또한 상반기와는 또 다른 하반기의 주도 시세들이 또 출현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반기의 모습을 보고 상반기의 주도 시세를 보면서 하반기를 예측하지만은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예측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지수의 흐름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장 흐름, 지수 흐름이나 주도 시세의 출현들이 또 나타나겠죠. 아마 지금 시점에서 예상한 하반기를 예상할 때 예상한 거에 3분의 1은 맞을 거고 3분의 2는 전혀 다른 것들이 또 나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증시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과정을 하반기에도 저 리얼 김인준하고 같이 점검하고 매매하고 하면서 포착을 해 나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요.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주고 있잖아요. 그죠? 주춤하는 모습을 좀 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과거 코로나 시대 때 움직였던 이 흐름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때가 2020년이죠. 2020년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 1439포인트에서부터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서 3266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자, 10개월 정도가 올라가고 나서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빠지지 않고 옆으로 또 행보등락하면서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고점을 약간 높여서 3316포인트에서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빠졌죠.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1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10개월, 여기까지 15개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놓고 보면 지금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200포인트대에서 3100포인트대까지 오는데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쉬어갈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증시가 여기에서 3129포인트가 상투이거나 또는 만약에 3200포인트가 곧 상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쉬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3200포인트대까지 그냥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고점 찍고 그 다음 빠지는 거죠. 근데 이 3000포인트 돌파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자리에서 또 쉬어가면서 매물수화를 거친다는 건 뭐냐면 또 크게 위로 더 갈 자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쉬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일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쉬어갈수록 어느 정도 쉬어가면 쉬어갈수록 위로 더 크게 갈 자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음봉 3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적산병을 만들고 나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반등을 시도했죠. 적산병 만들고 나서. 그러나 5일 이평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막혔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음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음선으로 마감이. 일단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오늘 나온 수급의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은 선물은 3,775계약 순 매수를 했어요. 3,775계약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현물에서는 6,510원을 순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선물은 사면서 현물은 판다? 약간 박스권 등락을 염두하는 듯한 제스처를 수급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약간 매도 우위를 약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가? 일단 3가지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3061포인트 지지하면서 3100포인트를 재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상당히 장이 강한 경우, 그리고 과열 해소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예요. 3061포인트를 하향해서 3019포인트 전후 또는 3000포인트 전후로 눌린다. 이게 두 번째 아닙니다. 세 번째는 3050포인트 전후로 박스권 등락을 보인다. 이게 세 번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3061포인트를 하향해서 3019포인트 전후나 3000포인트 전후로 눌릴 가능성, 이게 더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은
3061포인트나 1019포인트는 뭐고 3000포인트는 뭐냐, 이 개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앞에서 보면은 올라가면서 요 상승갭을 만든 부분이 보이시죠? 며칠 전에 올라가면서 이 상승갭을 만들었죠. 이때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휴전 관련 얘기 나올 때 갭으로 떠서 상승세를 보일 때였어요. 이런 상승을 보였지만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다음날, 그러니까 요 이격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로 오르면 약간 매물과 충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여기서 만든 상승갭이 있어요. 이 상승갭에 상단이 1061포인트고 하단이 3019포인트예요. 메워지는 갭이에요. 다시 되돌려서 메워야 되는 갭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1036포인트에서 밑구리 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갭을 3019까지 안 오고 완전히 메워주지 않고 밑구리 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안 메울 거면 이 갭 상단인 3061포인트를 지지하면서 그냥 올라가 줘야 돼요. 만약에 3061포인트 갭 상단을 다시 깨고 내려오면 이 갭 하단 1019포인트까지 메워줄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하나 정해놓은 거고요. 그럼 3000포인트는 뭐냐 이거죠. 3000포인트는 현 신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부 들어와서 이 300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여기에 굉장한 상징성을 부여를 했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주식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3000포인트는 신정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쉽게 하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향을 하더라도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진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그러면 왜 저는 3061포인트를 하향해서 3019포인트 전후 또는 3000포인트 전후로 눌릴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아직은 더 두고 있느냐. 지금 장이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전에 비해서 좀 급하게 올라왔다. 그죠?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3000포인트 돌파는 확실하다라고 앞에서 이전에 얘기를 해왔고요. 이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3000포인트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그럼 3020 몇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야 돼. 앞에 신고점이니까 얼마예요? 신고점 116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죠.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다는 소리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예고드리고 있죠. 나아가서 신정부가 5000포인트를 보낸다 라고 했기 때문에 5000포인트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5000포인트 간다고 했으니까 4000포인트 쪽으로는 가려고는 할 거다. 그죠? 5000포인트 간다고 했으니까 5000포인트는 갈지 안 갈지 몰라도 4000포인트 쪽 가려고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위로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 과열을 계속 안고 가면은, 계속 과열을 안고 가면요, 가다가 매물소화, 또 가다가 매물소화, 잦은 매물소화를 거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만큼 그 과열을, 부담을 좀 해소시켜주고 나서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해주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더 가볍게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열을 해소한다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보통 주가가 또는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보면요, 조정은 아래로 빼서, 즉 가격 조정을 줘서 공포를 줘가지고 투매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빼지는 않는데, 아래로 하락시키지는 않는데 올라도 안 가는 거예요. 옆으로 횡보등, 기간 조정을 줘서 지루함을 줘가지고 너무 지루해서 못 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팔고 말자, 팔게 만드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 과정 거친 데다 이 과정까지 거치는데 지수 올라가고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국 팔고 다른 종목 사는 분들도 많겠죠. 즉 과열도 마찬가지예요. 과열도 공포의 개념,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가격 조정의 개념이든 지루함의 이 기간 조정의 개념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걸쳐야 어느 정도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올라가 버리면 과열 해소를 덜한 상태에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놓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려면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때, 지난주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포를 느꼈어요? 또는 요거 가지고 지루함을 느꼈어요? 안 느꼈잖아요. 그럼 아직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은 이 과정에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워낙에 모처럼 상승 분위기가 강하게 잡혀 있고요. 또 이번 주 추경 예산 그리고 상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고요. 7월 3일에 또 고객예탁금이 70조 원을 돌파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워낙 장이 견조하고 좋아서 또 버티는 힘이 강해서 그냥 3061포인트 지지하면서 3100포인트 재돌파로 갈 수도 있죠. 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앞으로 한국 증시가 올라갈 자리가 더 많고 그렇다면 지금쯤 과열을 해소하고 가는 게 좋고 해소하려면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은 못해도 거쳐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과열 해소를 거치든 조정을 거치든 어쨌든 역사적 신고점으로 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또 4000포인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계속 갖고 우리가 한국 증시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평선 기준으로만 이렇게 놓고 봐도요. 이평선 기준으로만 놓고 보시더라도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21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은 21 이평선이 여기서 원바닥을 찍어줬죠. 여기서 쌍바닥을 찍어줬어요. 자, 원바닥 찍어주고 쌍바닥 찍어주고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내려와서 원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만약에 이렇게 꺾어도 이건 반드시 한 번 더 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평선을 하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오려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최근에 상승하고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지만은 월가에서는 내면에 은근히 뭐가 있냐면은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왜 7월 위기, 8월 위기설이 월가에서 퍼져 있냐면은 증시는 괜찮은데 미국의 이 국가 부채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쓰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쓰는 나라인데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찍어서 쓰게 만든 법적 한도가 있어요. 법정 한도. 지금 그 법정 한도를 넘어가 있어요. 넘어가 버려가지고 달러를 찍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각 부처들은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재정 증액을 해야 됩니다. 증액 협상을 해서 이 재정 늘려야 돼요. 법정 한도를 늘려야 돼요. 그 늘어난 만큼 달러를 찍어서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이 재정 증액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7월에 이제 이 재정 증액 협상을 하는데 이게 통과가 이게 타결이 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타결이 안 되는 쪽으로 가면은 이게 미국의 국가 위기, 부도 위기, 뭐 디폴트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빠질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한국 증시도 약간 영향을 받아서 이평선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나온다면 이평선 깨는 흐름이 나올 거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쉽진 않을 거고요. 그죠? 쉽진 않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도 21 이평선 깨고 내려온다라고 보면 이거는 절호치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쌍바닥 찍고 1파동 올라간 다음에 빠지면 이거는 또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21 이평선 깨면 이거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 역사적 신고점이든 4000포인트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하면서 어떤 흐름 과정들을 우리가 지수상으로는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기조의 종목들, 상승 기조의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전기는 제가 6월 SBS 비즈의 고수외전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6월 9일 그러니까 6월 9일이면 어디입니까? 6월 9일이면 요 날이네요. 그죠? 요날 이제 제가 제시했던 종목인데 쭈금 하다가 여기서 금요일하고 오늘 그냥 탄력 있게 푹 치면서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에 앞서서 제가 고수회전 첫 번째 출연 5월 12일 날은 AI 소프트웨어를 제시했죠. AI 소프트웨어에서 5월 12일 날 대충 요쯤 되네요. 요쯤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플리터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플리터 같은 종목 여기서 보시면 제가 제시할 때 보면 거의 어떤 뭐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막 추천하고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더 간다고 하고 이런 종목들을 잡으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서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어디서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5월 12일 그죠? 크게 어떤 모양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선침해하는 거예요. 미리 착 치고 올라가죠. 한글과 컴퓨터도 이때 별로 움직임 별로 크게 없었어요. 확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그때 히든 종목은 하이로코리아였죠. 하이로코리아. 여기서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제가 이렇게 매물수학을 지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아직 안 끝났죠. 요거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런 거 끝났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요.
볼 때 저는 유료 회원분들하고 매매할 때는 저는 타켓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목은 위로 타켓점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잘 해요. 그러니까 위로 타켓점이 있는 종목은 빠지더라도 그냥 보유 다시 갑니다. 그럼 이 타켓점이 뭐냐? 보통 타켓점 하면 목표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증권사에서 말하는 목표가, 펀더멘탈 실적 따져서 만드는 목표가, 그 목표가가 아닙니다. 그 목표가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목표가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이렇게 빠져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 중에서 이 고점의 의미, 이게 상투냐 아니냐를 먼저 봐요. 이게 상투냐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여 들어가는 걸 봐요. 각 매매 창구가 어떻게 움직여 들어가고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매매하는가를 쭉 봐요. 봐가지고 얘는 끝난 게 아니다. 얘는 다시 여기를 돌파 쪽으로 갈 거다.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타겟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수급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수급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샀던 애들이 여기서 다 털고 나가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애들이 다 털고 나간 거냐 아니냐, 끝난 거냐 아니냐. 아니다. 오늘도 팔다가 여기 밑에 또 산다. 아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다시 뚫고 올라갈 정도. 이거를 타겟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타겟점 매매로 상당히 여러 종목에서 수익을 봤어요. 저하고 같이 유료방에 들어오셔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타겟점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타겟점 매매가 상당히 나중에는요, 주식은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신도 모르잖아요. 타겟점 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일진전기도 그 종목, 타겟점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점 돌파한다. 여기 돌파한다라고 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SBS 비즈에서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다 매매해오던 종목이에요. 해오던 종목이에요. 이거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도 또 앞에서 잡아서 다 매매해왔던 종목이에요. 이거 주력으로 매매, 주력 종목들입니다. 그냥 단기 수익이 이게 아니고 한글과 컴퓨터하고 일진전기하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건 다 주력 종목으로 매매해요. 주력 종목은 4-5 종목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 종목 하는 게 아니고 4-5 종목, 4종목 5종목 미만 매매하거든요. 주력 종목은 다 이게 주력 종목들이에요. LS 일렉트릭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분할 매수했습니다. 3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요거는 그때 당시 나갔던 문자도 아마 그 무료 텔레그램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보여드렸죠. 이때 잡을 때 문자.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LS 일렉. 이런 종목들 다 타겟점이 있던 종목들이에요. 한글과 컴퓨터도. 이런 종목들. 아무튼 일진전기가 이렇게 강한데 가만히 보면 이 전력설비 쪽이 계속 지금 강세거든요. 일진전기만 그런 게 아니라 효성중공업 강하죠. 효성중공업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에게 여기 어디선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요쯤에서. 그래도 계속 쭉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죠. HD 현대 일렉트릭도 여기서 고점 찍고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타겟점을 뚫고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뚫고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쪽 전력설비 쪽이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력설비 쪽이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전력설비 쪽은 업황이 워낙 좋아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어떤 수요가 계속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쪽과 관련해서도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 설비 교체 모멘텀까지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쪽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이 몇 년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어요. 즉 몇 년치 일감을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쪽 관련 기업들은 몇 년 동안에 일 걱정이 없어요. 실적 걱정이 없어요. 일 걱정이 없습니다. 미리 몇 년치 수주 잔고를 다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쉽게 꺾이지 않고 조정이 나오면 또 가는 거예요. 일진전기도 매물 소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매매를 계속 주력으로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각처럼 탄력 있게 못 가더라고. 이걸 돌파하는 종목으로 보고는 매매를 하는데 가다 보면 또 빠지고 또 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가나하면 또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다 보면 또 이게 며칠 동안 하더니 결국 여기서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던데, 이러든 저러든 이런 종목도 결국에는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서는 뚫고 올라갑니다. 전고점 뚫고 연중 고점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계속 여전히 살아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력설비 쪽이 상승 기조의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은 제가 연중 지난해 고점 48,500원을 돌파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흐름이 그냥 아주 견조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아직 단기적인 이 파동의 마디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뒤늦게 좀 움직이기 시작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HBM 쪽인데, 그래서 한미 반도체나
또는 SK 하이닉스는 5일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이 기조가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종목들이 5일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해도요. 자, 21일이평선이 이제 하나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와도 21일이평선 쪽에선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기조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좀 특이한 종목들이 있어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찌글찌글한 종목들도 많은데 그 와중에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연중 고점 경신이죠. ENF 테크놀리지 연중 고점 경신, 테스 연중 고점 경신했죠. 리노공업 연중 고점 경신했죠.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유는 다 있어요. 테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낸드 쪽의 성향이 강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죠. 낸드 양 그런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이제는 D램 양도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후공정 영역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즈마 후공정 영역까지 늘어나면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이러한 이유를 갖고 역사적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 반도체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돼요.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땐 저가 매수를 일단 임해줘야 돼요. 하루짜리 조정 이런 거 말고 조정 마디가 나오면 또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종목들은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반도체도 어렵고 찌글찌글하다고 하지만 그건 삼성전자 영향인데 그렇게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살아있는 종목들이에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ENF 테크놀리지, 테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은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품입니다. 오늘 화장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K-뷰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글로벌 수출액 순위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고 3위로 올라선 데 이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프랑스에 이은 뷰티 강국에 오를 것이다. 1월, 4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36억 609만 달러, 같은 기간 미국의 35억 7069만 달러를 넘어섰다. 화장품 수출액에서 한국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K뷰티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코스맥스, 우리 유료원분들 주력 종목으로 화장품에서 했던 종목은 코스맥스 한국콜마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우리 회원분들은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에 타겟점을 보고 여기를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제가 무료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 화장품은 정확하게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를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이게 올라갈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봉 나올 때 제가 무방하면서 이 종목들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거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이거 빠질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무료 방송에서도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두 개. 코스맥스는 그 뒤로 그냥 쭉 올라갔죠. 이렇게 5일선 타고 쭉 올라갔고요. 한국콜마도 우리 회원들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스맥스처럼 여기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제가 무료 방송 얘기했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참 버벅대더라고. 그래서 코스맥스처럼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버벅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콜마는 이 자외선 차단제 이쪽에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6월이니까 이젠 계절적 성수기, 계절적 수요, 성수기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꺾어질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평선을 결국 안 끼고 여기서 금요일 오늘 쫙 이렇게 올려쳤어요. 그죠? 올려쳐줬어요. 이렇게. 결국 올라가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이때 제가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무료 방송에서 잡으라고 했던 분들 잡기만 했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수익들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이것도 실제 우리 회원분들 다 매매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시가 아닙니다. 우리 회원분들 다 사서 같이 매매하는 거예요. 한국콜마? 이게 문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난주 21일 이평선 종가 기준 안 깨면 보유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업황이 좋다 보니까 기조가 살아있다.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종목들이죠. SK나 한화, 그 다음 LS, 효성 이런 지주사 관련주들.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그 7월 3일 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이게 원래는 여당 쪽에 반대를 해가지고 여당 민주당 쪽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국힘 야당 쪽에서 약간 태도 변화를 보였어요. 개정
개정안에 대해서 약간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은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일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어차피 통과될 거면 여기서 우리가 약간 타협을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7월 3일에 여야 합의하에 또 통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이 지주사 관련주나 이런 쪽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과연 재료 노출로 보고 매물이 나올 거냐, 아니면 상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게 추가로 더 올라갈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키면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이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 있어요. 아무래도 물론 뭐 이렇게 매물 통과되면서 매물이 좀 나와서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종목들, SK나 이런 종목들, 한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죠? 이럴 수도 있어요. LS 이런 종목은 또 지금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고점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코롱이나 이제 효성 같은 종목도 이것도 다 지주사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코롱 이것도 지주사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효성 이것도 지주사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코롱은 저 PBR, 우리가 지주사 관련주들이 저 PBR에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저 PBR에서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PBR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어요. PBR이 예를 들어 2배, 3배 던 애들이 이제 6배 막 이렇게 4배, 5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코롱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렇게 올라갔어도 저 PBR이에요.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어, 저 퍼주예요. 효성 같은 경우를 보면요. 효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이거 효성이 지난해 순이익이 4,532억 원. 올해는 이제 좀 감소해서 2,115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1조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그것밖에 안 돼요. 효성은 이제 효성 TNC 섬유 계열이죠. 효성 중공업 건설 쪽이죠. 효성 화학 쪽이죠. 이쪽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 보면 효성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이 또 계속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쪽에서도 올라갔어도 여전히 부담이 없는, PBR이든 저퍼 측면에서 여전히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효성은 여전히 이렇게 올라갔어도 저퍼주다 라는 개념에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좀 선별해서 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기조가 살아있는 쪽으로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HBM 쪽에서 HBM3는 뭐 3E든 뭐든 이제 SK하이닉스 독주였습니다. HBM3E를 갖다가 AMD나 이런 데 일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뭐 의미 없고 주가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HBM4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HBM4에서는 몇 가지의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베이스 다이 위에다가 이제 그 D램 칩을 쌓는 거죠. 코어 다이 이렇게 쌓여. 옆에 이제 로직 다이, 이렇게 로직 다이를 놔가지고 기능을 더 강화시킵니다.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구조가 나올 텐데, 이 로직 다이가 특징이에요. HBM4의 특징입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가로 면적, 요게 줄어들수록 폭이 줄어들수록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를 빼고 로직 다이 위에다 그냥 바로 다이를 그냥 만드는 이 과정도 앞으로 미래에는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삼성도 이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은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변화는 이 로직 다이에 있어요. 자, SK 하이닉스는 로직 다이를 못 만들어요. 다이를 외주가 들어가는데 로직 다이에 대한 설계는 TSMC 자회사가 하고 TSMC가 제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HBM3에 비해서 그 외주를 주는 만큼 HBM4에서는 마진이 그만큼 좀 감소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이 로직 다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패키징, 전공정을 아우르는 이런 턴키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칩 제조업체잖아요. 지금 이런 장점을 못 살리고 HBM 여기에서 실기를 한 그 바보 같은 그 임원들이 아직도 남아서 또 의사결정하는 데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기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서 주주들 고통을 받게 했는데 그 인간들이 남아서 또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신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승부를 봐서 여기서 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이걸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만약에 공급처만 잘 확보한다면 유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을 다 아우르는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무기로 해서 공급처를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죠. 삼성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로 삼성이 승부수를 또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삼성은 HBM4에서 승부수를 봐야 되는데 3분기 중에 HBM4 12단에 대한 샘플을 일단 공급할 예정에 있어요.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분기 중에 이 4 12단 제품을 샘플 이거를 이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퀄 테스트를 받든 뭐 샘플 인증을 받든 뭐 하려고 하겠죠. 3분기 중에 아마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되고 고객 확보가 돼 나가고 하면 주가가 이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최대 관건입니다. 알았죠? 삼성전자는 부분을 염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국 증시는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3000포인트 돌파했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이 출연할 텐데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만 자꾸 보면 안 돼요.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눈에 다 보이니까 누구든지 이 종목이 더 갈 거고 이게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한글과 컴퓨터, 일진전기 다 어디서 잡아서 매매하는지, LS 일렉트릭 어디서 잡아서 매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화장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어디서 이게 뜨기 전에 잡습니다. 전 뜨기 전에. 하반기의 주도 시세도 그렇게 잡아나가야 돼요. 그렇게 잡아나가야 돼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반기의 주도 시세는 이미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서 올라가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예측하는 거, 그건 3분의 1은 맞을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그 외에서 나온다. 예측하지 못한 데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선침해. 이거는 타겟점이 있는 종목을 선침하면 돼요. 타겟점이 있는 종목을 선침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리얼 김인준하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리얼 김인준과 함께 하반기 증시, 하반기 주도주 반드시 꽉 잡아가지고 큰 수익 한번 내볼 수 있도록 해보죠. 네, 모두 감사합니다.